자,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소리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손가락 절단 사건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포 이야기. 잠깐 혹시나 미스테리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알림 하나 보낼게요. 알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자, 이거 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림을 좀 쓰게. 이거 해가지고 자, 일단 알림 보냈고 됐고.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손가락 절단 사건. 1998년 마산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 10살 남자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고 도망갔던 것이죠.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아이와 아버지는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가져간 돈은 고작 현금 20만원. 전국이 발칵 뒤집히는 엽기적인 사건. 아이 아버지 인터뷰고 기사에도 이렇게 실렸네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경찰은 용의자를 10대라고 추정하고 생각보다 술술 풀리는 수사에 용의자 검거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아버지 어제 구속. 보험금 노려서 생활고에 3월부터 준비. 용의자는 바로 아이의 아버지. 알고 지내던 역술인의 언니를 통해 아들 명의로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아들 강군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 2마디를 가위로 절단한 후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 아이는 엄마를 엄청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노린 것. 아이에게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서울에 있는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셋이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손가락을 자를 때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참았다고 하네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을 복용했고요. 본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1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아이의 아버지에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당시에도 아빠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는 등 아버지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23살이 된 지금도 아들은 전혀 아버지에 대한 미운 원망을 찾아볼 수 없었죠. 이렇게까지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 아이가 진짜 착하네. 아버지가 돈 때문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성인이 되면 이제 알 거 다 알 텐데 그래도 원망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 아이가 진짜 좀 일찍 철이 든 스타일인 것 같아. 자, 이번에도 실화인데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계시면 좀 유익이 있게 관심을 가져서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독거 노인의 유서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한 우표 요 편지 봉투에다가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뭔가 좀 슬픈 내용이죠. 요거는 그냥 간단한 사진 하나인데, 부산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가족들은 다 이제 자식들은 다 나가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시고 혼자 이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독사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요 노인분은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미리 이 편지 봉투에다가 자신을 혹시나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유품을 남기셨네요. 네. 자, 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 바로 다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고요. 이번에 볼 거는 다른 엄마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여든 번째 이야기, 다른 엄마. 이제 습관적으로 이 공원에 옵니다. 책을 읽으며 한두 시간씩 볕을 쬐는 거지요. 이따금 가만히 구경도 합니다. 풍경을요. 귀여운 꼬마네. 엄마 나 잠깐만. 왜 그러니? 우리 애기 다리 아파? 업어줄까? 나 엄마 만나고 올게요. 엄마 여기 있잖아. 왜 그래? 야 현석아, 현주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 나예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니? 나야라고. 나 이제 괜찮아. 나 다른 엄마 만났어. 엄마만큼 좋아요. 그래, 그런 거구나. 미안해,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네. 따뜻하네 내 새끼. 현주소 어서 내려와. 아주머니께 무슨 짓이야? 애기 이름이 현주소인가요? 몇 살이죠? 4살이요. 그렇군요. 치즈 소세지 좋아하지? 이걸로 사 먹으렴.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상한 아줌마야. 고맙습니다. 애기는 엄마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4살이라 4살. 이 공원을 산책하게 된 지도 벌써 4년이네요. 뭐야? 동물에게 깊은 애정을 쏟으면 죽은 뒤 사람으로 환생하여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반려동물도 그럴 것입니다. 애기가 이제 개였는데 애기로 환생해가지고 전에 주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하러 온 거구나. 오케이. 이것도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난 이게 왜 이렇게 슬프냐. 20년 키운 개가 작년 2월에 죽었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뭐 공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자, 요번에 볼 거는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조심하렴. 네.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은 옆집 꼬마와 스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11시까지는 반드시. 제가 언제 마자감식한 못 지킨 적 있나요? 이 사람 겹친다고 들었는데요. 원고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듯 책상에 그림을 그린 종이가 늘어져 있고 이사 날짜랑 원고 마감 날짜가 겹쳐서 몹시 지쳐 보이는 주인공. 부금이 좀 커? 잠깐만. 부금을 끄고 제 부금으로 틀게요. 자, 여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퀵 서비스입니다. 저 배달할 물건은요? 밤을 꼴딱 새고 퀵으로 원고를 보내고 이 닫고 소파에 누운 시간이 10시 40분. 엄마 열어줘, 열어줘, 엄마 열어줘, 엄마. 여기 아니야. 눈을 붙이자마자 잠든 주인공은 1시 25분쯤 옆집 아이의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워서 아니라고 대충 말해주고 다시 눈을 감는데 엄마 열어줘, 엄마 열어줘. 옆집이야. 엄마 열어줘. 여기 아니라니까. 틀렸어. 여긴 옆집이 아니라는데 애가 답답하게 얘기를 안 듣고 계속 열어달라고 보채니까 주인공도 슬슬 빡이 칩니다. 엄마 열어줘, 엄마 열어줘. 시끄러워. 계속 잠을 깨우는 아이한테 화가 난 주인공은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담요를 머리 끝까지 덮었는데 그제서야 알아들은 건지 잠잠해지고 실례합니다. 약 1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어떤 남자가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사메지마씨 계십니까? 사메지마씨 야마시타 서에서 왔는데요. 사메지마씨 계십니까? 귀찮아서 없는 척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왔다는 말에 몸을 일으킵니다. 지금 가요? 실례합니다. 쉬고 계셨나요? 문을 열었는데 경찰이 주인공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사메지마 유키에씨 아니십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에 시선을 옮기면 주인공 집 앞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 있습니다. 옆집의 자제분인데 도로에서 차에 부딪혀서요. 너무 놀라서인지 현장에서 도망쳐 왔어요. 운전수가 필사적으로 찾아봤으나 어머니는 따님이 여기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아서 교통사고 났던 옆집 아이가 너무 놀라 집으로 와서 주인공의 집이 자기네 집인 줄 알고 문을 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건지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걸 몰랐다고. 여기서 웅크리고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정말 우리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귀찮아지 않고 문을 열어줬더라면 아이는 살 수 있었을까? 주인공은 아이가 자신의 집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옆집 여자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엄마 열어줘. 엄마 열어줘. 엄마 열어줘. 엄마. 뭔가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의 끝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 자, 다음 이야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2만원을 준다는 서빙 알바입니다. 요건 뭐지? 본 이야기는 대구에 거주 중인 DUSTN3857님의 실화입니다. 발생한 지 꽤 지난 이야기지만 주변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알바의 시급이 지나치게 높다면 잘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시급을 2만원 준다는 서빙 알바.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겪은 일입니다. 대학 입학 전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됐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시급이 2만 원인 식당 서빙 일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 집과 거리가 꽤 멀긴 했지만 시급이 괜찮아서 더욱 자세히 알아봤죠. 가게 주소를 확인해보니 위치는 외곽이었지만 저희 동네에서 가는 버스도 있고 식당 시설도 좋아 보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트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여성분이 자신을 그 식당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 아가씨 잘됐다. 근데 우리 가게가 메뉴판 글씨가 좀 작아서 말이야. 혹시 안경 끼니? 저 안경 안 껴요. 눈 좋아요. 어머, 진짜? 그럼 술이나 담배나 하니? 우리 가게가 금연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담배를 안 피워서. 술은 조금 하지만 담배는 안 피워요. 술은 하는구나. 그래, 술 정도는 괜찮지. 사장님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에 비해 시급을 많이 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이 좀 힘든 편인가요? 아니, 일은 다른 식당 홀서빙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거리가 좀 있잖아. 교통비가 포함된 거야. 더 궁금한 거 없어?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볼 수 있니? 그리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택시 말고 버스 타고 와. 택시는 돈 아깝잖아. 그렇게 사장님과의 면접을 마친 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고 이대로 버스를 타면 면접 시간에 늦겠다 싶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를 잡아탄 저는 식당 위치를 설명하려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캡처해둔 사진을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사진을 보고 내비게이션에 위치를 입력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여기는 왜 가요? 그래서 전 시급을 2만 원이나 주는 식당 알바가 있어서 면접 보러 간다고 신나서 말씀드렸죠. 아가씨, 잘 알아봤어요? 여기 폐공장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 시력 관련 얘기와 술, 담배 유무를 묻던 사장님과의 전화 내용이 생각나면서 제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그 식당의 구인 광고를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오전 10시가 되자 어제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뭔가 꺼림칙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죠. 지금은 인터넷에 이런 일화가 많이 올라와서 다들 조심하지만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늦잠을 안 자고 버스를 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을 가끔 하고는 합니다. 근데 진짜 간간히 알바천국이나 이런 알바몬 같은 데 보면 시급 센 거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보통 이제 토킹바라든지 이제 여성 이제 그 직원들 구하는 술집 이런 토킹바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런 토킹바 구인 알바에 가면을 쓴 이런 인신매매도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알바 구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도 예외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특히나 그냥 젊은데 젊은 날에 그냥 고생해서 돈 좀 벌고 말지. 차라리 서빙이나 이런 거보다 노가다 해가지고 돈 바짝 벌어가지고 내 할 거 해야지. 이런 생각에 시급이 너무 좀 이상한 그런 아르바이트 이제 특히나 그거 숙직 제공하는 거 있죠. 숙식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유심히 잘 알아봐야 되고 인터넷에 검색 잘 해봐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인신매매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있어. 왜냐면 1년에 아이들 실종되는 것만 봐도 그 아이들 뭐 시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재 불명인 애들이 몇 명이야. 이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식 제공되는 거 있어. 한 2달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용역 같은 건데 이제 다른 지역 돌면서 하는 데 있어. 나도 그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친구를 알아봤었는데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쬐던 기억이 납니다. 한다고 했다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것도 이제 간단한 만화인데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널 원하고 널 꿈꿨어. 넌 나에게 있어 신앙이었어. 기억나니? 이런 나를. 넌 어떻게 대했는지. 버러지, 그래, 버러지 대하듯 날 그렇게 징그럽게 여겼지. 흐흐, 앞으로는 더 이상 날 피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네 기억 속에 난 평생 각인될 테니까. 혼잣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린 이야기입니다. 미친, 이거 보면 평생 기억에 남긴 하겠다 진짜로. 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거? 그냥 자살해버린 거지. 아니 이미 죄를 지었더라도 목숨을 잃었는데 뭐 어떻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좀 그러네. 자, 이번에 볼 이야기는 또 기뉴한 이야기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뉴다 이야기. 자, 요거. 자,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1, 2, 3, 4. 앞으로 4일만 있으면 내 생일이네. 그렇네. 곧 있으면 7살이네. 아빠가 있지? 그날 휴가 내셨어. 잘 됐구나? 응,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가자. 있지? 유타군도 쇼타군도 유원지 가봤다고 했어. 좋아, 그럼 결정. 봐, 이제 곧 나갈 시간이야. 그날 유원지로 놀러가기로 한 남주와 주인공은 이제 곧 나갈 시간이라서 집을 나서 학교로 향합니다. 요 아이가 주인공이네요. 자, 다음.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까지 전혀 못 넘었잖아. 대단하지? 이제 7살이니깐. 학교에 도착한 남자 주인공은 5단 띰틀에 도전했고 하지만 실패했고 약간 풀이 죽은 듯한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전혀 못 넘었던 남주의 친구가 보란듯이 성공해 버렸습니다. 이 띰틀을. 어떻게 된 거냐는 남주의 물음에 이제 7살이라서 된 거라 답하는 남자 주인공 친구.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전까지 남자 주인공을 부를 때 남주의 이름을 부르던 남자친구의 친구가 너로, 야, 너로 이렇게 칭했다고 하네요. 너도 곧 넘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카즈미, 거기 떠들지 말기. 너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3반 일어서. 남주와 남자 주인공 친구의 대화에 한 여자아이가 끼어들어서 너도 곧 넘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을 이으려는데 거기 떠들지 말라면서 등장한 선생님. 그 여자에게 너 뭔가 알고 있지? 라고 말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싸늘한 선생님의 반응에 그 여자아이는 울먹거리다가 서럽게 울고 맙니다. 흥민이 어서오고. 어째서 쇼타구는 내 이름을 잊어버린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 요코? 뭔가 감추고 있지? 역시 감추고 있어. 그럼 힌트 줘, 힌트. 난 이쪽으로 가니까 안녕? 7살이 되면 뭔가 있는 걸까?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까 그 여자아이에게 아까 체육 시간에 하려 하던 말을 물어보는 남주. 하지만 그 여자애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휙 가버렸습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며 아까 체육 시간에 한 대화에서 7살이 되면 뭔가 있는 걸까 추측하는 남자 주인공. 자, 7살이 되면 얘야 학원 늦겠어.
버스를 타고 가던 남자 주인공, 책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결국 종점에서 기사 아저씨가 깨워주게 되고요. 밥 맛있었어? 응. 아빠, 엄마. 학원으로 가려던 남자 주인공, 그곳에서 남주의 아빠 엄마로 보이는 커플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커플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아이와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이상했지만 학원으로 향하는 남자 주인공. 아빠 있지? 오늘 낮에 엄마랑 같이 남자아이랑 있지 않았어? 아빤 오늘 계속 회사에 있었단다. 엄마도 계속 집에 있었어. 그럼 종점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그래도 그럴 리가 없잖니. 졸다가 종점까지 갔으니 분명 잠이 덜 깨서 그런 걸 거야. 그렇다고 말했잖니.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말거라. 학원이 끝나고 귀가한 남자 주인공은 부모님에게 아까 버스 종점에서 봤던 그 커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남자의 부모님은 정색을 하며 그럴 일이 없다고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 남자 주인공은 일찍 방으로 올라가 잠을 청하고, 남자 주인공이 잠이 들고 남주 방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결과는 4일 후에 남자 주인공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는 면봉으로 남자 주인공의 입안에 세포를 채취한 뒤 나흘 후에라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서 인사,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보니 금요일 그 후에 아빠랑 엄마 봤어. 종점 버스 정류장에서. 모르는 아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모든 수업이 끝난 후 그 여자아이에게 버스 종점에서의 일을 말하는 남자 주인공.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아이는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남주의 엄빠로 보이는 커플이 모르는 아이랑 같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카즈미군 곧 생일이지? 곧 알게 될 거야. 나 저번에 7살이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 옆에 긴 담에 둘러싸인 건물이 있어. 7살이 되면. 조심스럽게 곧 알게 될 거라며 말을 꺼낸 그 여자애가 말을 이으려는데, 조심해라고 말했죠, 스노다상? 아, 나 오늘 피아노 하니까 이만 갈게요. 갑자기 선생님이 등장해서 조심하라고 했죠라면서 구두 뒷굽으로 여자아이의 발까지 밟습니다. 그것을 본 남주는 방금 여자와의 대화에서 위치한 긴 담에 둘러싸인 먼 건물에 뭔가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고, 여기 어이 이리와. 긴 담에 둘러싸인 건물에 도착한 남자 주인공. 그런데 어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남자 주인공을 그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카즈미군 뭐하고 있었어? 오늘은 뭔가 옷이 다르네? 너희들은 얼른 돌아가. 마음대로 오지마.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의 계단에서 친구들과 마주치는 남자 주인공.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친구들은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남주를 아는 척하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뭐야? 에? 뭐야? 누구? 그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등장해 그 정장의 남자의 손에서 남자 주인공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체는 머리와 옷 스타일은 다르지만 남자 주인공의 쌍둥이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이 생긴 남자 아이였습니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얘기하고 싶었어. 난 시모이라 카즈미. 에? 나도 시모이라 카즈미. 그 남주와 똑같이 생긴 남자애는 자신과 남주가 똑같이 닮아서 구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과 이름도 똑같고. 똑같네 우리들. 세상에는 자신과 닮은 사람이 3명 있다고 하던데 네가 그 중에 한 명이구나. 그걸 듣고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카즈미군 머리가 좋구나. 난 곧 구구난도 할 수 있어. 앞으로 뜀틀도 8단 뛸 수 있고. 학교에서? 아니 집에서? 우리 집 시끄러워. 엄마 아빠도. 그렇구나. 좋겠다. 난 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시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뿐. 그래서 혼났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럼 다음에 우리 엄마 빌려줄까? 바로 화낼걸? 게다가 내일 특별히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 내일? 그것도 나랑 같아.
뭔가 이상하죠. 정말로? 굉장하다 우리.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돼. 다음에 또 올게. 자, 잠들었어? 드디어 내일인가?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니. 남자 주인공이 잠든 것을 확인한 남주의 부모는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깨어난 남자 주인공은 그 대화를 듣고 말았고, 그 다음날 대망의 남자 주인공의 7번째 생일. 유원지에 놀라운 남자 주인공은 놀이기구를 타면서 부모가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았고 자꾸 핸드폰만 들여봐서 우울해합니다. 놀이기구에 다 부모님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 혼자만 타고 있고, 아빠도 엄마도 오늘 뭔가 이상해. 오늘 뭐가 있는 거야? 내가 7살이 되면 뭔가 있는 거지. 누가 했어? 그런 말? 유코짱도 말했고, 아빠랑 엄마가 어제 서로 말했잖아. 어제 저녁에. 뭐가 마지막이야? 조용히 하지 못해? 오늘로써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즐겁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때 울리는 남자 주인공 아빠의 핸드폰 벨소리. 알겠습니다. 데리러 가겠습니다. 카즈미,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게. 아빠가 통화를 끝내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보는데 어제 만났던 남주와 똑같이 생긴 아이와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카즈미군이다. 실은 저 아이도 아빠랑 엄마의 아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약한 몸의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다듬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수한 아이가 필요하다. 뭐야 그게? 어쩔 수 없잖아. 7살이 되었으니까. 미래를 위해 우수한 아이가 필요하기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남자. 그게 뭐냐는 남주와 그 남자의 반응에 7살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남주의 엄마. 그리고 그 수단이라는 것은 원래 우등교육원 관리 아래 갓 태어난 아이의 세포로부터 세포학을 빼내 배양해 한 명은 가정에, 한 명은 시설에 보내 기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실패에도 스페어와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우등교육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다만 그건 7살이 되는 생일날까지. 7살이 되는 시점에서 2명 중 보다 우수하게 자란 아이를 기르게 돼 있다. 그럼 누가 선택되었는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노이라 카즈미 H와 시노이라 카즈미 R. 우등교육원 우등인재 프로그램에 의하면 생후 2555일째의 임상검사 대상 물체검사, DNA형 뇌파 현재 학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18 영역의 검사, 매일의 신장률과 의한 공정한 심사 결과. 시노하라 야스유키 케이코의 아들은 시노하라 카스미 H로 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건 우리가 아니란다. 그러니 우리를 원망하지 마. 어느 쪽도 카즈미 둘 다 귀여워.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어느 쪽과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와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 끝났단다. 오늘부터 3명이서 같이 살자. 선택된 쪽은 그동안 시설에서 살아왔던 남주의 클론이었고요. 예! 그럴 리가. 이제부터 계속 같이 살자꾸나. 지금까지 외롭게 해서 미안해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카즈미는 너 한 명이란다. 그 말을 듣고 남주는 좌절, 남자의 클론은 환호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있지. 엄마 요리 뭐가 먹고 싶어? 어째서? 이제 정해진 거란다. 물론 이제 엄마가 아니니까. 난 이모까지 힘내서 우수한 어른이 될게. 그리고 3명이서 사이좋게 살게. 약속할 테니까. 7살 아이를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쪽을 알겠습니다.
아빠랑 엄마도 시설 출신으로 7살 때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엔딩. 얘야 큰일 났다. 자, 좀 허무하게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게 꿈인지 꿈이었을까, 과연 이게 꿈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뭐 그냥 오픈 결말로 돼 있네. 와, 근데 이게 약간 좀 진짜 깨름칙한 게, 뭐 영화 아일랜드도 그렇고 클론을 일부러 배양해가지고 진짜로 만약에 이제 뭐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우수한 그 둘 중에 우수한 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막 이렇게 암암리에 막 있지 않을까? 인간 복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인간 복제는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막 뒤에서 아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 이제 그 뭐 신체 장기라든지 이런 거 빼다 쓰고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보면. 자, 다음 볼 내용은 어느 한 군인이 자살하기 전에 썼던 일기입니다. 군대에서 고 황인성 이병이 그린 캠프에서 쓴 일기였다고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뭐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 아닐까? 되게 미스테리한데, 일기장의 내용은 더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가장 의구점이 드는 게 이런 걸로 밖에 없대요. 내용은 없고 이런 글 의성어 밖에 없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뭔가 허탈한데 다음 볼 내용. 한국판 페이스오프 영화 보신 분들 있나요? 페이스오프 영화, 그거 저도 재밌게 봤는데 확 바뀐 얼굴의 그 용의자 맞아. 168cm의 호리호리한 체격, 곱상한 얼굴, 항상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 경기도의 연쇄 침입 강도 살인 사건. 2007년 강도 강간 혐의로 공개 수배된 허모 씨. 3년 뒤 2010년 4월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진 속 얼굴과 너무 바뀌어 본인 확인 전까지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경찰. 사진 속 모습과 완전 딴판인 모습. 경기 일대에 5건의 강도 행각을 저지른 용의자. 허모 씨는 2002년부터 2010년 검거되기 전까지 21명의 부녀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배를 눌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주로 낮에 오전 시간대가 많은 거죠. 화장실이 샌다고 하니까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흉기를 들이대고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서 도주한 사건. 자, 대낮에 아파트 벨을 누른 뒤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서 왔다고 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했는데, 범행을 하면 할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미리 검은색 팬티 스타킹을 사서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어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범행 수법만큼이나 침입과 도주에도 치밀했고,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주가 용이하도록 아파트 6층 이하에서만 범행을 저질렀고,
도망갈 때도 계단으로. 대개 계단에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하니까 5, 6층 내 이 정도로 다니는 거죠.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와 신고 다녔던 신발, 항상 흉기를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떨어뜨린 휴대폰으로 인해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TV에 공개 수배까지 되었지만 방송 이후에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차량도 없었고 또 인터넷도 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자주 옮겨 다녔다고. 성형수술로 완전히 페이스 오프했기 때문에 보톡스 한 번 맞고 쌍꺼풀 한 번 하고 2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에는. 공개 수배가 2007년도에 나가고 난 뒤에 그때 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 집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보고 검거한 건데 잡아놓고 봤을 때 알아보기 힘들었죠. 2010년 4월 광주의 모 원룸에서 잡혔는데 용의자 은신처를 찾아서 범인을 잡은 것이지 얼굴을 보고 잡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혹시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게 아니냐고 의아하던 차에 용의자 허모씨는 고맙게도 자신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언뜻 봐서는 동일인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가장 큰 차이점은 눈썹, 코, 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경우에는 자기 인상이 확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상을 남들이 몰라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수술을 하죠. 전문의의 의견도 의도적으로 성형을 했다고 입증하게 되었고, 그러나 얼굴을 바꿔도 정체까지는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1심에서는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피의자가 항소하여서 2심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 우리나라가 그 까빵 가면 거기서 이제 나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뒤가 없다, 나는 뭐 캥길 게 없다 이래갖고 거기서도 막 나간대. 거기서 뭐 거의 왕같이 뭐 행동하고 막 나간대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사들이 무기징역을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뭐 사형수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범죄자들 중에서도 약간 짬대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게 있답니다. 자, 다음에 볼 이야기,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사형수는 뭐 뒤가 없으니까 안 건드린대. 자, 요거 뭐야, 액박 떴네. 슈발. 됐다. 다시 됐다.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시험 기간 때여서 학원도 밤 11시에 끝나서 친구들이랑 나 포함해서 셋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골목길 같은 데를 걷고 있는데 친구가 저 멀리 보이는 집에다 문수가 크게 하면 2만원을 준다는 거임. 난 당연히 코라고 감. 뭐 시발 그땐 지 아는 애 집인 줄 알았지. 근데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정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임. 하지만 2만원 돈이 궁했음. 그때 좀 이상하다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 집 대문에서 난 문수가를 한 5번 큰 소리로 외쳤음. 그때 그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음. 그때 담 넘어 보이는 현관에서 어떤 아저씨가 신문지 뭉치를 들고 나오는 거임. 난 그때까지 도망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낫을 들고 나왔다. 그때 저 멀리서 친구가 야 이 병신 새끼야 뭐해 도망쳐! 난 그제서야 좆됐다 싶어서 매달려서 보고 있던 담에서 내려와 친구들 쪽으로 죽어라 뛰었다. 그때 큰 거리에서 좀 깊숙이 들어와 골목길이 길었음. 뛰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도 칼 같은 거를 들고 쫓아오는 거임. 뭐 여긴 정신병자 모아놓은 동네인가 싶었음. 고작 밤에 사람 이름 하나 불렀다고 친구들은 저 멀리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고 진짜 반쯤 지린 상태로 어떤 집 대문에 틈이 넓길래 글로 잽싸게 기어 들어갔는데 근데 시발 그 집 현관문이 열리는 거임.
난 걸렸나 싶고 이 집 주인도 미쳤겠지 싶어서 그 집 뒷마당으로 뛰어 돌아가서 무슨 나무 있고 잡초숲 있길래 그곳 바닥에 몸을 파묻을 기세로 엎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걸리고도 남을 은신이었는데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대략 20분 정도 있었나? 나한테 그 짓 시킨 친구놈에게 전화가 왔고 난 살짝 받았는데 친구놈이 일단 사과부터 하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어느 집 뒷마당에 땅굴 파서 숨었다고 알려줌. 친구놈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나오라 했으나 한 20분 더 기다리겠다고 우기고 5분 만에 담 넘어서 탈출함. 그리곤 다크사이드처럼 그늘 사이로만 나와서 물빛 많은 큰 길가로 나와서 친구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만남. 보자마자 죽방을 날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너 군산 앞바다 여중생 토막살인 사건 알지? 뉴스에 크게 났었다. 모를 리가 없었어. 그 집이 그 집이야. 주군의 이름이 문숙이고 심장이 덜컹함.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건 당시 문숙이란 여자애가 집 밖에서 누가 부르길래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나가서 안 돌아오고 시체로 발견됐다고 함. 게다가 걔는 불러줄 사람이 없는 친구 없는 왕따였고 그 사정을 안 마을 사람들도 같이 내 목소리를 듣고 깨서 쫓아온 거임.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께는 저는 정말 모르고 한 짓이고 시킨 친구 또한 내가 이미 사정을 알고 설마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변명일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다시 찾아갈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네요.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럴 주제가 못 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이었는데 목 졸려서 이렇게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살해당한 고인의 이름이 문숙이었는데 이런 장난을 쳤네. 와, 이거는 몰랐던 친구놈보다 그걸 알고 시킨 친구 새끼가 존내 못된 놈이네. 걔가 이제 존나 접해 맞아야 되네. 사이코 아니야 이거. 진짜 이제 법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급식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라도 그런 시간 지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보고 접해가지고 나쁜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 나쁜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처벌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사람을 뭐 다치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무조건 처벌 강하게 받아야 돼. 자, 이번 사건은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 부산에 사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 뭐야 이거 글이 왜 안 나와? 아, 이거 또 스벌 그거네. 액박이 왜 이렇게 잘 뜨냐? 이 사이트 존나 마팅에 갔나봐. 너무 액박이 잘 떠. 이것도 갈기니까 아까처럼 떴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크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유괴당했어요. 저속으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우리 경찰 보고 어쩌란 말이오. 앞으로 애 낳으려면 우리 허가 받고 나.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8월 20일 오후 8시 부산 직할시였네. 이때는 서구 장림동. 83년 이후로 사학으로 분리가 되었던 핫도그를 유난히 좋아했던 김현정 양과 7살. 그날도 역시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가겠다며 다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나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75년 8월 21일 얼마 안 남았네. 부산 직할시 중구 동광동 용두산 공원 인근 숲속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순찰하던 문창홍 씨는 문득 다짜고짜 전화기를 찾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가 급히 전화를 걸었던 곳은 경찰이었다. 곧 문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여기 용두산 공원에 어린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원 파출소는 곧 중부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는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고 2시간이 넘게 지나 8시쯤이 되어서야 현장에 형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가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모습이란 신고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보아하건대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아이는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 특히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쓰여진 낙서는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범천동 이정수기가 대신 공원에서 죽였다. 명백한 살인 보고. 그러나 현장을 본 경찰은 상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거린으로 보이는 여아가 식중독 내지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외상 흔적이 없어 타살로 보기 어렵다. 손발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죽은 여자아이를 본 경찰의 보고였다. 사건이 어찌됐든 여자아이의 신원은 확인해야만 했고, 경찰은 보고 이후 여자아이에 대한 신원 수배를 내렸는데, 그리고 그날 오후에 들이닥친 연락, 신원 수배된 아이가 어제 실종된 내 딸인 것 같다. 전날 실종된 김현정 양의 가족이었다. 김양의 가족은 사체를 보고 절망했다. 핫도그를 사 먹고 오겠다며 나갔던 어린아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광경. 그러나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은 경찰의 김양을 덜어 거린으로 취급하고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판단해버렸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손발이 묶여있었고 목이 졸린 채 죽었으며 작디 작은 배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죽였다고 적혀있었음에도 김양의 가족의 강력한 요구 끝에 경찰은 김양 사건을 유괴살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급히 수사 방향을 변경했으나 수사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분위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4일 후 75년 8월 24일 오후 7시 동구 좌천동 집 앞에서 놀던 배준일 군은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졌다. 누구도 7시 이후에 배군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배군의 가족들은 밤새도록 아이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음날 8월 25일 오전 6시 서구의 남부 쪽에 어느 야적장, 사과 판매상 박씨는 한쪽에 쌓여있었던 사과 상자 더미 사이로 작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가까이 가가 사과 상자를 살짝 들춰보았는데, 그러나 사과 상자 안에 파묻혀 있던 것은 손발이 묶인 채 죽어있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윽고 현장에 도착해 사체를 조사하게 되었고, 아마도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보이고, 죽은 남자아이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끈은 아이가 입고 있던 러닝 셔츠를 찢어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찢어진 러닝 셔츠를 걷어올리자 후하하 죽였다. 검은색 사인펜으로 아이의 복부에 쓰여 있었던 글자였습니다. 빼뚤빼뚤한 글씨로 어린아이의 사체에서 갈겨진 이 글씨에는 일종의 광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한 도발과도 같았습니다. 김양과 똑같은 방식 런닝을 찢어 양손발을 묶고 목을 졸려 죽인 후 배에 문자를 남김. 사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사건. 배군의 사건은 김양 사건과 함께 알려져 수일간 신문의 일면으로 연신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내려 사건을 해결하도록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따라서 경찰 검찰의 수사본부가 공조수사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미수사건들이 발견되어 추정되는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한 후 10만 장을 배포했으며, 현상금 100만원과 검거 경찰관에게 1기급 특진을 양속하는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초식은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15년이 지난 1990년 8월 21일, 25일 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 이제는 해당 사건의 범인이 나오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난 지금,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아마 위의 사건들을 술안주 삼아 추억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기타 의문점. 75년 8월 18일 오전 11시
부산 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이양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유괴, 택시로 대신 공원 숲속으로 잡혀갔었는데 이양을 유괴한 괴한은 아이에게 자택 전화번호를 물었으며 이후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인기척에 놀라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양은 가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한 등산객에서 구출되어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이 사건과 이양의 증언으로 170cm의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20, 30대의 남자의 몽타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8월 24일 오후 5시경 부산 진구 계금동의 모군 10살이 좌천동 인근에서 놀다가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골목으로 끌려가 연필 깎는 칼로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닿았습니다. 20대로 보이는 그 남성은 한 모군에게 웃어봐라, 노래해봐라는 요구를 했고 이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가 큰 길로 내려오던 중 몇몇의 행인이 보이자 아이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잡히지 않고 30년이 흘렀네요. 75년도에 20, 30대로 보이는 남성이면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일 텐데 5, 60대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아저씨 노인이 돼 있은 사람인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벌인 건지 상당히 미스테리하네요. 자, 다음 볼 이야기 기괴하고 섬뜩한 꿈 만화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가 꿈에서 겪은 만화. 이것도 슈발 액박이라고. 이 사이트 문제 많네 이거. 다시 크롬으로 갈게요. 크롬. 기괴하고 기묘한 내 꿈에 대한 썰 만화. 크롬이 짱이네. 아주 예전에 내가 꾼 꿈에 대해 풀어볼게. 솔직히 그 꿈이 진짜 꿈이었는지 내 스스로 기억을 조작한 건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꿈이 이상하고 믿고 싶지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섬뜩하다. 아무튼 시작할게. 읽다 보면 재밌을 거야.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약간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어. 산을 등지고 있었거든. 대충 이런 느낌. 우리 집. 대학교가 있고 요 밑에. 그때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는데 대략 8시 30분 정도. 시간은 확실히 기억한다. 이게 중요하다. 집에 있었는데 졸리더라. 잠깐만요. 만화가 너무 확대돼서 좀 옮길게요. 그래서 소파에서 자려고 누워서 눈 좀 붙였는데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지더라. 시계를 보니 대략 10시. 엄마?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튼 깨서 내 방 가서 마저 잤는데 갑자기 으스으스 추워서 눈을 떠보니 발가벗은 채로 대학교 앞 벤치에 누워있는 거야. 엥? 와 씨발. 너무 황당하고 쪽팔리더라. 다들 꿈속에서는 현실이라고 믿지. 나도 여기가 현실인 줄 알고 얼른 집에 가려고 대학 앞 사거리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적막한 거야.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아직 문을 연 마트에도 사람들 왕래가 잦던 사거리에도 심지어 시동이 걸려져 있는 도로 위에 차 안에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 휴 씨발 다행이다. 보신 분들은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제법 이상하게 여길만 했는데 그 당시 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왔어.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튼 간에 다시 내 방에 와서 자는데 엥? 눈을 딱 떠보니 대학교 벤치 위더라. 맞아, 똑같은 꿈을 다시 되풀이해서 꾼 거야.
다음은 뭐 니들도 예상했듯이 또 꿈의 반복이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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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 점점 여기가 현실이 아닌 꿈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더라. 꿈이란 걸 알게 되자 우리 동네라 생각했던 풍경이 괴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대체 뭐냐고, 꿈 좀 깨게 해달라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어. 그런데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더라. 사람을 보자 너무 기뻤지. 당연히 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어. 저기요, 왜 이래요?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보다 여기 꿈인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사람이 무표정으로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켰어. 에? 거기엔 우리 동네에 없던 처음 보는 가게가 있었어. 게다가 원래 거긴 벽밖에 없던 곳이었는데 가게 간판엔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고 유리로 된 마법 미닫이 문이었는데 안쪽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문을 열어보니 칠흑같은 어둠만이 있었어. 그때 핫! 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곧바로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엄마가 옆에 있었고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맞아, 이 기다란 꿈은 고작 20분 동안 꾼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엄마가 한 말이었어. 여기가 아닌가? 여긴 어디야? 문이 어딨지? 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더니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더라. 물론 우리 엄마가 막아줬다고 해. 그런 섬뜩한 꿈을 꾸고 난 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난 군대까지 전역을 했어. 사회인으로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편에 뭔가 익숙한 남자가 보이는 거야. 옛날 꿈속의 그 남자와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는. 이 불쾌함을 떨쳐내려고 설마 하면서 지나치는 순간 또 길을 잃었나? 그러니까 이 꿈에서 이 검은색 물체가 알려준 그 집에 들어간 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였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귀신이나 뭐 저승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죽이려고 저수로 끌고 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닐까. 아무튼 기괴한 가위 눌림 현상이네요. 이거는 꿈이 아니라 가위 눌림인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살면서 가위를 한 번 눌려봤는데 꿈이 반복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에서 깬 것 같았는데 또 꿈을 꾸고, 그러니까 근데 또 시간은 또 얼마 안 지나 있어. 이게 약간 나 공통점이 많아서 좀 소름이 끼치는데 상당히 뭔가 있긴 한 것 같아. 가위 같은 거는. 그쵸? 자, 다음에 볼 이야기는 작년에도 한번 봤던 이야기인데 워낙 끔찍하고 신기한 이야기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 이야기 만화로 된 거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